네, 저희 기조 세션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잠시 착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조 세션은 세 분의 연사께서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착석하시는 대로 바로 기조 세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조 세션 후에는 심포지엄을 통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다양한 얘기를 토론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심포지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1 평창 장애 포럼 기조 세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호주 현지에서 줌으로 연결을 해서 라이브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호주 패럴림픽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죠. 이반 오헨런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패럴림픽의 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van, would you please start your presentation?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body. Thank you very 여러분 much for having me. 안녕하세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발표 제목은 패럴림픽의 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패럴림픽은 사실 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패럴림픽의 힘에 대해서는 PPT를 사용을 하고 여러 데이터, 통계치를 제시를 하게 되면은 별로 재미는 없겠지요.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스토리,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삶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패럴림픽이 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에반 오헨런이라고 하고요. 패럴림픽 선수입니다. 누구에게든 저를 소개할 때는 저는 에반 오헨런이고 패럴림픽 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제 장애는 그렇게 당연하진 않습니다. 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패럴림픽 선수입니다. 저는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는 물론 큰 범주의 장애이긴 한데 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뇌의 손상이 첫 3년 동안 태어나서 첫 3년 동안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낙 그 장애의 범위가 굉장히 넓기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공원에도 갈 수 있고 함께 식사도 하게 되면은 제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사들이 말하기로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32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뇌성마비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태아 때에 태어나기 전에 뇌졸중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뇌졸중을 겪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현상이긴 한데 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활동적인 아이였기는 합니다. 제가 누나와 여동생 5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활동적인 태아였을 때 뱃속에서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었었고 근데 태어났는데 제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2년 전에는 뇌성마비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이해도가 오늘만큼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맥박을 보고서 그냥 정상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제가 다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제가 태어난 것이죠. 제가 태어났을 때는 누구도 제가 병이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제가 태어나서 2년 뒤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천식이 심하게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천식을 여러 번 앓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것이지요. 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 당시에 왔을 때에
제가 음식을 And you might 먹고 think, why is that so 있었습니다. lucky? 왜 이것이 But 행운이었냐라고 The doctor walked in and saw me 말씀드리냐면은 eating with my right hand, even 의사가 though I had that 제가 big needle in my hand. 오른손으로 And he 음식을 turned to 먹는 my 것을 mum and 보게 said, 되었습니다. "What's he doing? 근데 제가 Why is he eating with his right hand?" 주사 And my mum 바늘에 said,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Well, 제 오른손으로 밥 right-handed, 먹으면서 isn't he?" 보면서 And the doctor 아, 왜 pointed out that 오른손으로 actually at that 밥을 age 먹고 you don't have such a 있느냐? preference for your hands. So I 라고 should just be switching 물어봤습니다. to whichever's 주사 more 바늘을 comfortable. 꽂고 있었는데 And so 근데 the doctor had a little 의사가 look around the rest of my 이렇게 body to see if there 어린 was anything else 나이에는 that 사실 stood 꼭 out to him. 오른손만 사용하지 And I could see 않게 that my 되는데 left 뭔가 shoulder blade 이상한 was 것 sticking out like a 같다 wing 라고 했습니다. because 그리고 it wasn't 왼쪽에 down on 어깨 my 뼈가 back because 좀 I wasn't growing any muscle. 튀어나와 I didn't have any 있었습니다. muscle 그 당시에 holding that 제가 wing down. 근육이 왼쪽 why 어깨 I 부분에 didn't have any 없었기 muscle 때문에 was that I 뼈가 was 이렇게 crawling around with 튀어났던 one arm 것입니다. and two legs. 그렇기 때문에 So I 팔은 wasn't 오른팔만 exercising my 사용하고 left 있고 arm and my left side of my body enough. 왼쪽 I was growing enough 팔이나 muscle to 제 hold that shoulder blade 왼쪽 down. 몸은 제대로 Obviously, 사용하지 that, 않고 기능하지 set some 못하고 alarm bells 있었던 off. 것입니다. They sent me down for a scan on 그래서 my brain, 제가 and it came 뇌 back with 스캔을 this 받게 huge patch 되었고 of damage 뇌 to my 스캔 brain. 를 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뇌 손상 As I 부위가 said, 굉장히 크게 cerebral palsy is a spectrum, spectrum, right? So I sit on 말씀드렸다시피 one end of the spectrum where I'm very 뇌성마비는 mildly 마비는 affected, 굉장히 and the 범주가 other end 큰 of the spectrum, 장애입니다. I could be 그렇기 sitting in a wheelchair 때문에 and needing a 어떤 lot of 사람들 help 같은 in my day-to-day 경우에는 life. 일상생활에서 Just 도움이 easy 너무나 things 많이 like feeding 필요한 myself. So I am 그런 very lucky. 그 장애인들도 But as 있습니다. I said 그렇기 때문에 before as 저는 well, 운이 좋은 you may not 편입니다. realize if 그런데 you were hanging out with 앞서 me that I have a 말씀드린 대로 disability. 저랑 이야기하다 And 보면은 아, 내가 꼭 because 장애인 사람이라는 것을 I'm really good at 깨닫지 hiding it, right? 모를 It's not 수도 that I'm 있을 trying to hide it. 것입니다. I 그래서 don't care. 제가 잘 I don't mind that I have 숨기는 a 그 disability. 능력이 I don't 있어서 care if people know.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My 저는 body is really 사람들이 good at making life easy for me. 제가 병이 And that 있다는 것을 means I 알아도 use my 저는 right 크게 hand for 상관을 하지 everything. 않습니다. Because 그리고 my cerebral palsy 하지만 affects the whole left 저는 side of my body. 오른쪽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It's most 그 noticeable 병 in my left 상태가 hand. And now that I've 왼쪽을 told you 대부분 that, 영향을 끼치기 you'll start watching 때문입니다. my left hand and 아, you'll 그래서 realize 제가 이렇게 that my 설명을 left 하고 hand moves 나면은 differently 그 to everybody 상대방이 else's, 대부분 or 제 even just to my right 왼쪽 hand. 팔이나 The easiest 다리의 way for me to show you 움직임을 how 아주 my 유심히 disability 살펴보게 affects me 됩니다. on an 그렇게 everyday basis 되면은 아, is to just 진짜 put up both 뇌성마비가 hands and do 있는 this.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1, 2, 깨닫게 3, 됩니다. 4. 그리고 Easy, 이런 right? 식으로 I can look at 제가 the screen and I'm not worried. 오른손으로는 It just 아주 쉽게 이렇게 happens. 할 수가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그런데 I need to look 제 at the hand 왼손으로 because 하려고 the 하면은 mirroring of the screen doesn't help. 왜냐하면은 And 1, 2, 이렇게 3. 제가 손을 왼쪽 손가락을 So the last one 움직일 doesn't 수가 even really 있습니다. go together. 제 새끼 손가락은 아예 But as I said, you 혼자서 wouldn't 움직일 maybe 수가 realize 없습니다. because I'm really good at 그래서 hiding it. 그런데 I 저는 can 잘 crack a egg 숨기기 with one hand, 때문에 I can shuffle 바로 a deck of 봤을 cards with 때 one hand, and I can even tie my 깨닫지 shoelaces 제가 with 병이 one 있다는 것을 hand. 깨닫지 않는 경우가 많이 I kind of 있습니다. just need 한 one 손으로 finger 굉장히 to be 많은 able to 것을 할 hold 수 the knot 있습니다. down so I can 카드 go 게임도 around. 할 수 Right? 있고 So 여러 that's 가지 me 일들을 and 할 my 수 있습니다. disability. 그것이 But 저희의 장애 I want to tell you 상태입니다. two stories 그런데 about 두 the power of 개의 Paralympics 스토리를 in my life.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패럴림픽과 Jump forward a 관련된 couple of years 이야기입니다. after the hospital where I 그래서 found out that I 제가 had a disability. 병원에서 이제 뇌성마비가 And I'm at 있다는 primary 것을 school. 알게 되었고 So I'm about 제가 5, 초등학생이 6, 7 years old. 되었습니다. 5살, And 6살, 7살 I was a 정도였을 really 텐데요. talented 그 당시에 athlete. Well, 저는 back then you're 이미 just a kid, 굉장히 right? 능력 So 있는 I'm a talented 운동 kid. 선수였습니다. And I 저는 was lucky 운동면에 enough to be so 있어서는 talented that I could compete 재능이 against 많이 있습니다. able-bodied 그렇기 kids 때문에 or normal 비장애인 kids, right? 선수들, 일반 I broke every 어린이들하고도 school record 경쟁을 for 많이 하게 normal 되었습니다. Then I 학교에서 went to 여러 regional 스포츠 tournaments 종목에서 and I 경쟁을 won. 해서 제가 And then I went to 이겼습니다. state level tournaments. 그 다음에 주 And I could make 단위의 the final 대회에 for 100 나가서 meters. Right? So 100m athletics, 육상 running 선수로서 really fast, 출전을 and I 하게 could keep 되어서 up with 제가 everybody else. 거의 So my whole 1등, personality grew around the 매번 fact that I was good at 1등을 sport.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Then I 그래서 went to high 제가 school. 스포츠를 즐기면서 And 컸습니다. that was 그러다가 completely 고등학생이 different. 되면서 Because in high school, 세상이 정말 I was at boarding 다르더라고요. school. I lived 제가 at school. 고등학교에서는 From 13 years 기숙사에 old, or 12 살았습니다. years old, to 18 years old, 13세부터 I was living at school. 18세까지 기숙사 meant 고등학교에서 The pool of kids 살았었는데 coming in 그 당시에 was completely different. 전국에서 We had kids coming from 이제 all of 아이들이 Australia, 왔습니다. parts of Europe and parts of Asia. 유럽이나 And a lot of them were 아시아에서도 there 또 to play sport. 호주 전역에서 Because my 학생들이 school is 왔습니다. known 그런데 as the 우리 breeding 제 ground for the 학교가 Australian rugby 이 union 호주 team. 럭비 Just in my year alone 팀이 at school, 강력한 I had 것으로 3 boys that 유명합니다. played for the 그래서 Wallabies, the Australian rugby union team, and that is pretty normal 제 동기 for 중에 every year at my 3명이 school. So 나중에 suddenly, 호주 couldn't 럭비 even make the relay team. 그 Right? I'm 대표팀에 the 가게 fastest kid at school in 되었습니다. 그래서 primary school. 저는 I'm breaking 물론 육상 records, I'm going 선수로서 to regional, 뛰는 I'm going 거는 to state 정말 level. 잘 했습니다. Now, I can't even 그러다가 make 제가 the relay 고등학생이 team. 돼서는 더 And I was 이상 like, 가장 what am I 스포츠를 gonna do? 잘하는
학생 선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2000년 시드니에서 패럴림픽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 패럴림픽 대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에서 T38 등급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육상 선수로서 많이 경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팀 설러번이나 그 당시에 유명한 패럴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기숙사에 살면서 너무 제가 럭비는 못하지만 그래도 육상 선수로서는 내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패럴림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바로 패럴림픽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힘입니다. 그래서 물론 꼭 모든 장애인 선수들이 패럴림픽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체육에 스포츠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회망에도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은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스포츠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패럴림픽의 힘입니다. 두 번째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됐었을 때인데 저는 영연방 대회 커먼웰스 게임에 데뷔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저는 원래 은퇴하려고 했었습니다. 제 커리어에서 제가 두세 번 계속 은퇴를 하려고 했다가 다시 경기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18 영연방 게임의 대회에 데뷔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 왼쪽에는 코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코치는 올림픽 봅슬레이 올림픽 선수로 헝가리 선수로 활동한 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개 패럴림픽 메달 그리고 은메달은 하나 그래서 총 세계 챔피언십 메달은 13개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세계 신기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 봅슬레이 코치는 제가 이제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면서 10년 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호주 봅슬레이 대표단 팀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봅슬레이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봅슬레이 선수 출신 코치에게 제가 물어봤죠. 저도 열심히 연습하면은 이 봅슬레이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 4개월 뒤에 저는 시드니에 가서 그 호주의 장애인이 아닌 비일반인, 비장애인 봅슬레이 팀에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파일럿이 누가 하겠냐고 물어봐서 저는 용기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파일럿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월드 챔피언십, 봅슬레이 월드 챔피언십에 저는 비장애인 선수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장애가 있지만 패럴림피언이지만 비장애인 봅슬레이 월드 챔피언에 참여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체육관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봅슬레이 코치에게 내가 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코치의
보인 for 태도는 him to be able to say, 장애인들도 Yeah, 능력이 maybe 있는 he had to 사람들이다라고 respect me. 긍정적인 He had 반응을 to 보였다는 personally know 것입니다. who I was 저를 by 잘 watching 알고 있는 Paralympics. 사람이기 때문에 means 저를 there's power 존중하기 때문에 Two, 또 이 경기를 he 잘 had to 아는 respect my 사람이기 performance, 때문에 right? So he had to understand what I was 저를 capable of. 존중하고 잘 And he 알고 would only 있고 have 그런 ever done 사람이기 that if I'd been 때문에 to the Paralympic 긍정적인 Games. 답을 줬기 And 때문입니다. 그리고 his 세 번째로 attitude had to 중요한 be one of, 것은 이 yeah, disabled people 코치의 can do stuff, and 태도가 just as 기본적인 well as able-bodied 태도가 people. 장애인도 비장애인만큼이나 잘할 수 attitude 있다라는 would have been 그런 sitting in his 생각을 mind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if the 것입니다. Paralympic Games didn't 그것이 exist. 저에게 준 And again, the same 저에게 thing 큰 happened 힘이 when I 되었고 turned 이것이 up to bobsled 패럴림픽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Do you think 그래서 결국엔 제가 20 years 봅슬레이 ago, if I had 선수가 turned up to 되게 that 된 bobsled 것입니다. camp and said, 그때의 Hey, 그 코치에게 I'm a disabled person, and I 내가 want to 가능성 drive a 있다고 bobsled. 물어봤을 때 Who wants to get in the 답이 back? 노였거나 20 years ago, do you 아니면은 think any of them 내가 would have put their hand up and 용기 gone, 있게 yeah, I'll get in 파일럿을 the back 하겠다라고 of 제가 a bobsled 하지 with a disabled 않았다면은 person driving? 지금 이 No. 모습이 되지 않았을 The only 것입니다. reason that those boys 그래서 got in the 이 back of my 사람들, sled 저희 주변에 and we 있는 ended up at World 사람들이 Championships 저를 지지해주고 또 우리 because 봅슬레이 팀이 월드 their 챔피언십까지 attitude 갈 수 was 있었던 good 이유는 enough. They 이들의 believed that I 긍정적인 personally 마인드, was 긍정적인 able to do 태도가 it 있었기 because they'd seen me 때문입니다. on TV. 저를 They knew 직접 my 지켜봤기 results. 때문에 또 제가 But also their 패럴림픽 attitude 선수로서 towards 어떤 성과가 disabled 있었는지 people 잘 알기 was one 때문에 of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disabled people can do 장애인에 things 대한 just as well as 생각이 able-bodied people. 이들은 So I'm gonna let 비장애인만큼이나 this guy 잘할 수 try and drive me down the track 있다라는 at 그런 120 사고 kilometers 방식이 an hour. 있었기 And I 때문에 think 저에게 he can do 기회가 it safely.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So 생각합니다. in summary, I just 그래서 wanted to say, 결론적으로 obviously I've had a great career. 말씀드리자면 저는 And, 물론 아주 and 훌륭한 I'm 선수로서의 aiming now 커리어를 to be the 즐겼습니다. first Paralympian 그리고 to go to the 최초로 Winter Olympics. 패럴림피언, 하계 And in doing so, 패럴림피언이지만 I become the 동계 first Paralympian 올림픽 to go to the Olympics 선수가 and 되고자 change sports 합니다. at the same time. 그래서 이렇게 But none 함으로써 of that 스포츠계를 크게 would be 전혀 possible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if I hadn't 생각합니다. just 이것이 가능했던 watched the 이유는 games back 제가 in Sydney 단순히 and in being 시드니 inspired to be 경기만을 involved, 본 just 것 like countless 보기만 disabled 한 people 것이 around the world. 아니라 And that is the power of 시도를 Paralympic sport, one, 했기 getting people 때문입니다. involved, 이것이 and two, 패럴림픽의 첫 번째 Paralympics, 힘, 사람들이 Paralympic 직접 sport 참여하도록 격려한다는 것. changes 그리고 두 attitudes 번째는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장애인에 because you 대한 get people with 생각을 disabilities out there 일반인들의 on 생각을 TV in front of 태도를 thousands, 바꾸어 millions of 놓는다는 people, 것입니다. showing 세계 굉장히 많은 사람들 just the 앞에서 same as 텔레비전을 able-bodied people. 통해서 장애인들의 능력이 very much 나타나기 for having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outstanding presentation. 나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고 또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바꿀 수 있는 이 패럴림픽의 힘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힘을 느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삶의 자신감이 느껴져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또한 선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주 패럴림픽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인 에반 오하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 세션, 기조 세션 두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타렉 소우이님께서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CEO신데요. 2018 평창동계 패럴림픽의 유산 인 에이시아라는 주제로 또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good 대회 morning, 기빈 good 여러분, afternoon, and, good evening. 안녕하십니까. Wherever you are in Asia 세계 or around the 곳곳에 world. 계실 텐데요. 아시아와 전 세계 My 곳곳에 name is 계신 Tarek 여러분 Soei.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렉 소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CEO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남긴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동의하시겠습니다만 특히 평창 대회,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와 같은 그런 대회가 남긴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15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주요 요소, 주요 유산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는 이러한 장애인 스포츠를 활용을 하여서 포용적인 아시아를 만들자라는 그런 비전 하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도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죠. 이는 이제 국제적인 그런 위원회로서 장애 스포츠를 통해서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데요. 아시아는 세계에서 최대 지역, 대륙이라는 점 잘 아실 것이며 또 장애 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APC에는 44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5개의 하위 지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지역의 분류는 올림픽 구성 분류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 한국 부산에서 이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APC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UAE 두바이 본부에서 각종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아시아 패럴림픽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가 되는데요. 최초 제1회는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가 되었고 2회는 한국 인천에서 2014년 그리고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 중국 항저우에서 제4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또한 아시안 청소년 패럴림픽 게임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개최가 되고 있고요. 1회는 2009년 도쿄에서 그리고 연말에 바레인에서 제4회의 이 청소년 아시아 패럴림픽 경기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We talk about Pyeongchang. 우리가 평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히나 2018년을 상기할 때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합니다. 이 평창 Pyeongchang 동계 패럴림픽 대회 2018년이 남긴 historical 주요 유산 중에 하나는 바로 역사적인 한 순간일 텐데요. 바로 남한과 북한의 at the opening ceremony 선수 대표단이 개막식 때 공동으로 입장을 하였던 그 순간입니다. was watched 아마도 이 순간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감회가 새로웠던 그런 순간이었고 역사 속에 남을 그런 순간이었죠. inspired us also 그리고 the Asian Paralympic Committee. 몇 개월 안 되어서 아시아 패럴림픽 대회도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패럴림픽 대회에서 마찬가지로 남한과 또 북한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일팀을 개막식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한 측에서는 2개의 단일팀을 또 구성을 하였습니다. 남북 단일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탁구와 또 수영에서 이런 단일팀 2개 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nd table tennis 그뿐만 아니라 won 이 탁구 단일팀은 은메달을 획득하게 되었고 in swimming, sorry. 그리고 수영 종목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Together we are 따라서 함께 한다면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의 슬로건이기도 하였고 바로 현장에서 이 남북한의 선수들이 이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축하를 하였습니다. 남북한과 또 아시아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이 순간을 함께 축하를 하였는데요. 이어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 역사적인 순간,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2018년 아시아 패럴림픽 대회의 역사적인 순간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The whole Asian Para Games have brought us 아시아 패러게임은 우리에게 평화의 미션을 선사하였습니다. have shown us 남북 North 단일 and South 팀은 Korea has 그리고 남한과 allowed to 북한은 show to the rest of Asia 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 보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남북 단일팀은 개막식 때 공동 입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북 단일팀, 즉 남한과 북한 선수들로 구성된 단일팀이 훌륭한 성적도 시현하였습니다. 한국과 북한 선수들이 개막식에서 함께 입장을 하고 또 수영과 탁구에서의 단일팀을 구성을 하여서 경기에 뛰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아시아 패러게임에서 수영 종목에서
이런 남북한 단일팀이 최초로 동메달도 획득하였습니다. Wow, what a moment. 네, 정말로 훌륭한 순간이었습니다. Really very unique 정말로 and inspiring. 감동 넘치는 그런 다양한 영감을 주는 One 순간이었습니다. of the legacies also left by Pyeongchang 2018.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또 남긴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회를 위한 다양한 각종 경기 시설일 것입니다. 일부는 임시 시설이기도 했습니다만 연구 시설로 남은 그런 운동 시설들도 많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장들이 이 평창 올림픽 플라자에 구축이 되었고 또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도 유수의 시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경기장들과 시설이 지역 사회와 그리고 또 많은 팀들과 또 선수들, 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여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이런 시설들도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주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What they can call 이에 Bandari 더불어서 반다비 유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반다비 마스코트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마스코트였었죠. is still present. 이 반다비라는 이 마스코트가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여전히 찾아볼 수 있고 저는 마찬가지로 두바이 사무실에도 이 반다비 마스코트를 갖고 있습니다. Population is 잘 아시겠지만 more than 2. 한국에서는 250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The Bandari legacy 반다비 유산이라는 것은 by building 23 sports centers. 23개의 스포츠 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예산 규모는 각 시설별로 100만 불 이상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조 원을 투자하여서 즉 약 9억 달러 정도를 지출해 스포츠 시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접근성을 제고하고 또 장애 친화적인 시설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다비 스포츠 센터였습니다. 여기에는 스포츠 캠프들이 오늘날까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다비 유산 중에는 또 기반 시설과 교통 체계가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이러한 기반 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고한 것이고 또한 인식 제고와 사고의 변화, 즉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다비의 이러한 대회 유산을 어느 곳에든 느낄 수 있습니다. 평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드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평창 2018 평창 대회 이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젊은 장애인 선수들이 한국으로 초대를 받아 훈련도 하고 또 동계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선수들은 많은 경우 아시아 출신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프로그램은 겨울철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은 사실 미래의 영웅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드림 프로그램의 캠프를 매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동계 패럴림픽에 참여하는 수준을 보면은 성장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토리노에서는 6개국,
밴쿠버 2010년도 6개국이었고 소치에서는 5개국만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평창에서는 9개의 국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9개가 참여한 것은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The Asian 아직까지는 Winter Paralympic Games 아시아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inspired Dubai 개최가 되진 않습니다만 평창이 두바이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도 동계 스포츠를 개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2018년도 Pyeongchang 2018 평창 Paralympic Games in November 패럴림픽이 개최된 후 몇 달이 지나서 11월에 두바이에서는 실내 경기장에서 4개의 종목, 동계 종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시아 패라 스포츠 월드컵 그리고 파라 알파인 스키 활강 이벤트 그리고 아시아컵까지도 우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였고 전 세계 48명의 선수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15개 국가 출신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역사에 남을 순간이 되었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행사였고 그리고 스키 두바이에서는 MOU를 체결하여서 앞으로 몇 년간 같은 대회들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We are proud also in Asia 우리 아시아에서는 특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지난 30년에 걸쳐 수차례 패럴림픽을 개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88년도 하계 패럴림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가노 경기가 있었고 베이징 하계 패럴림픽이 있었고 그 10년 뒤에 평창에서 동계 패럴림픽이 있었고 올해에는 2021년 도쿄 대회가 있을 것이고 베이징이 차기 동계 패럴림픽을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 아시아 대륙이 가장 바쁜, 가장 성공적인 지역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행사들을 수십 년 동안 개최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륙은 가장 매력적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 되고 있고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또 앞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15분을 제가 초과했는데요. 제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화를 주는 사진입니다. 2018 평창 대회에서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준 신의현 선수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 한국, 세계, 전 세계에 많은 감동을 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현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꿈을 이루었다, 꿈을 실현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크로스컨트리 그리고 바이애슬론 선수들을 도와서 탁월함을 달성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2018 평창 대회의 유산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회의 영웅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친선 대사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의현 선수가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분짜리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C의 앤드루 파슨스 위원장님이 2018 패럴림픽, 평창 패럴림픽의 개막식 직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어떠한 대회 유산들이 남겨주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직접 뵙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fore the open ceremony, we are already breaking records. 회식 이전에 이미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선수 수 면에 있어서 방송사 수, 또 스포츠 관중 면에 있어서 우리가 신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 표 판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8만 명의 관중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표 판매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관중들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들은 관중들 앞에서 이렇게 역량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P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개막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선수들이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가 저는 크게 기대됩니다. 휠체어 컬링에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할지, 그리고 바이애슬론에서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얼마나 빨리 달릴지, 이런 모습들을 저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 스키어들이 100km 속도로 이렇게 슬로프를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평창 패럴림픽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의 스포츠, 모든 관중에 대해서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평창 패럴림픽을 통해서, 그리고 평창, 도쿄, 베이징 이런 식으로 아시아 지역의 스포츠 축제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올 것입니다. 특히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큰 변화,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됩니다. 네, 멋진 강연 고맙습니다. 타렉 소위 아시아 패럴림픽 위원회 CEO님께서 남북이 함께 했던 개회식부터 그리고 각 아시아권 선수들의 모습까지 구석구석 살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교수님 모시고 또 다양한 얘기를 청해 듣고자 합니다. 한국 장애인 권리 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좀 더 장애 포괄적 사회를 위한 다양한 얘기를 청해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현장에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 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의 제정 방향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께 해나갈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김기룡입니다. 좀 전에 이렇게 그 스포츠를 통한 이 장애를 둘러싼 이 사회 환경의 변화의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것이 곧 이제 평창의 유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장애와 이 사회 환경에서의 이 큰 변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기대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장애인의 현실은 또 아직도 사실은 해야 할 게 많고 갈 길이 좀 멉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장애계에서 가장 큰 이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떤 동향과 또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좀 제정될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이 준비한 슬라이드는 좀 많은데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그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제 그 장애 등급제 폐지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초반부터 이 논의가 시작되었고 장애인의 제 권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통합한 그런 종합 장애 지원 법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법률안을 준비해 왔었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해왔고 그 결과로 지난 20대 국회 때 3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역시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올해부터 장애계에서도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지금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률안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어떻게든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제정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발의된 이 법률안,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 관련해서는 3가지의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고요. 또 이 장애인 기본법이라고 해서 또 그런 법안도 또 별도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3건의 법률안은 장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사실은 종합한 장애인 복지법을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전면 혁신한 그런 형태의 법률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 그 3가지 법률안의 내용은 약간의 강론에서는 좀 차이를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장애인 기본법안이라고 해서 이 기본적인 권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한 장애인 기본법안도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두 20대 국회 때 제출된 법률이기 때문에 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법률안을 마련해서 발의하거나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역시 이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부터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기본법 형태로 만들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은 좀 전부 개정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2가지 법률안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에서는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아주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기본법 형태로 갈 것이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실체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본법과 실체법의 내용을 종합해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장애인 복지법도 이번 기회에 한번 개편을 해보려고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하나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에서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저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런 법률안이지만, 원래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법안이 방대합니다. 무려 170조에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 내용도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법보다는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쩌면 주거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소득보장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높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여서 이렇게 통합하는 형태로 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 2010년도 초반에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게 어떤 입법 추진의 이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효성, 법률이 나중에 제정되고 나서 실효성 문제를 검토했을 때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회에서도 역시 검토 보고서에서도 여기 내용에 글자가 조금 많긴 한데요, 이 내용의 상당수가 다른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중복되거나 정부 조직법에 따른 행정 각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측면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결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야 될 법률인데,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은 아닌데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가 소관해야 되는 범부서, 범부처 소관 법률안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이 정부의 특정 부처나 아니면 특정 부처의 특정 부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안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정부의 어떤 대응 입법 의지도 약화시키게 되고, 국회 역시 이 법률안 심의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현재 장애인 권리 보장법안 체제로는 입법 과정을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안 제정의 어떤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애인 권리 보장법안의 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좀 재정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그 장애인 권리 보장 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요. 아마 2022년까지 늦어도 2022년까지는 정부안을 제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제출은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정부 현재 추진 중인 장애 복지 서비스에서의 그 맞춤형 복지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도입,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복지법 전부 개정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권리 보장법도 함께 제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나 방향을 좀 살펴봤을 때 어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한다거나 어떤 장애인 복지의 전면 혁신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부가 그 장애 등급제 개편하면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나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장애계에 보여줬던 실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실망들이라 함은 과연 이게 정말 맞춤형 서비스로 추진되는 걸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장애인 복지 예산이 충분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치 않고 서비스 급여량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기존의 공적 서비스와 급여량 범위 내에서 제한적 수준에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그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제공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되려면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큰 방향이 좀 설정될 필요가 있고,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비판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맞춤형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실현을 위한 그런 조건으로 뭐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차원의 조건을 제시해 볼 수가 있고, 이런 조건에 따라서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왔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역시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또 정부가 도입을 하면서 장애인과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통합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체계가 어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떤 그 공적인 전달 체계를 그 비용을 줄이는 그런 효율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 서비스를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전락시키려는 그런 우려도 좀 존재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통합 돌봄 운영 모형 역시 기존의 어떤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와 관련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 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맞춤형 서비스 또는 통합 돌봄 서비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해 왔던 그동안의 어떤 장애 서비스 개편 과정에서의 모습만 놓고 봤을 때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이나 장애인 복지법 전부 개정안은 아마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좀 더 극복하기 위한 좀 대안이 없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가 호주에서는 호주 국가 장애 보험 계획이라고 해서 NDIS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65세 이하 장애인에게 그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보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들을 지난 2017년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장애 보험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의 특징은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장애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로 인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느냐 없느냐 그 개인의 서비스 필요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 적격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개인 중심의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지원 양과 종류를 결정하는 그런 사정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호주는 뭐 이게 그 어쨌든 지금 시행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 재원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호주의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 중 일부를 장애보험료라고 하는 것을 신설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장애로 인한 그런 지원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모든 국민들은 국가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내에서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동시에 장애 보험료를 함께 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호주는 이 막대한 재원을 조성해서 이것을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러면서 호주에서 제가 살펴봤던 교훈 중에 하나는 이 재정 당국과 국민을 설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호주에서는 이런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큼 지원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장애인이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또 세금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또 그 장애인이 또 일을 하게 되면서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가의 복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고용을 증대시키고 선순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재정당국과 국민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호주에서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필요한 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집중적인 투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서 취업을 하니까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호주의 국내 총생산을 증대하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활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는 별도의 장애 보험청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별도의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어떤 별도의 장애복지 전달 체계를 활용해서 국내의 어떤 장애복지 제도를 재편하는데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해 봤고요. 또 독일의 경우에도 물리적 평등을 상징하는 장애인 평등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방참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실질적 평등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채용 고용주에 대한 임금 지원금을 인상하는데 지급 임금의 75%까지 국가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그런 어떤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의 독일의 연방참여법은 좀 더 욕구 중심의 원스톱 지원 체계, 그리고 중증 장애인에게 고용과 소득 보장 분야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 어떤 장애인 복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경우도 이런 두 가지 체계의 사회 안전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 중에 하나가 좋은 생활 수준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해서 어떤 사회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호주의 사회 안전망 체계는 기본적인 복지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별도의 사회 안전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0가지의 공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 중심의 어떤 일원화된 공적 서비스 지원, 그리고 국민 세금 기반의 어떤 장애인 복지 예산 투입, 이런 것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국가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다 결정해 버립니다. 소득 기준이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고, 스웨덴은 그렇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이 장애인 개인의 요구하는 그런 서비스를 직접 판정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어떤 장애인 복지 현장을 바꿔내는데 좀 활용할 만한 그런 사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어떤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새롭게 좀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법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제 권리를 분명히 포함시키고, 또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이렇게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애인 권리 보장 법안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을 전부 개정한 장애인 서비스법도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장애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을 새롭게 개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원래는 하나의 법률 아니었는데 이것을 풀세트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기본법에 해당되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안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강화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서비스법 제정안과 또 현재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런 탈시설 지원법 제정안,
그리고 또 장애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을 함께 개정하고 또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정 관련 법률 개정안을 함께 만드는 형태, 즉 법률 제정안 2건, 법률 전부 개정안 1건, 법률 일부 개정안 한 5건 정도까지 합쳐서 장애인 권리보장법 풀세트를 만들어서 이것을 재개정하기 위한 운동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권리보장법에는요, 뭐 크게 한 4가지 핵심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장애 개념을 사회화하고 장애 등록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만드는 체계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의거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권리들을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장애 정책 심의 체계, 그 서비스 복지 전달 체계, 권리 옹호 체계, 연구 개발 지원 체계, 이 4대 주요 체계를 고도화하는 그런 안도 함께 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 방안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안 핵심 내용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주로 담을 4개의 고도화된 지원 체계는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체계, 그리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단 중심의 국가장애인 복지공단 중심의 어떤 지원 체계, 이걸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 전달을 실현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 또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를 더 강화해서 실질적인 권리 옹호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장애와 관련된 연구개발 지원 체계도 확대 강화해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함께 담은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앞서서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그동안의 수많은 장애인 복지 개편 과정,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 복지 다 잔여적 복지라고 하고 있는 예산 짜내서 여기 맞추고 저기 맞췄던 그런 식의 복지 시스템 재편 과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좀 더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해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앞으로 이제 국가가 지출해야 되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이 추가 소요 재정을 좀 추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필요한 만큼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유의미한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완전 무상 의료를 실현하고 보조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발달재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이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적어도 8조 원 가까운 그런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장애인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또 뭐 지원주택과 같은 주거를 대폭 확대 공급하고 또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이런 타 부처 소관의 관련 예산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보면 약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가까운 그런 예산이 앞으로 더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보시면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규모는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예산은 3조 원인데요. 20조 원 정도 증액해도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OECD 평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에 예산을 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또 20조를 더 추가하게 되더라도 OECD 평균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조 원 증액이라고 하는 요구가 뭐 그렇게 먼 얘기 또는 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관련 입법 사례를 활용해서 장애인 지원 특별회계 또는 장애인 복지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그런 법안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그 국민건강보험의 장애보험료를 신설하는 형태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이 재원이 모든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좀 가질 텐데 법안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이 체계를 다듬고 내용을 다듬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좀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서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좀 만들고, 특히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작업들도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앞으로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그 정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에, 그리고 실질적인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된 그런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애계에서도 다 함께 노력해서 실질적인 장애인의 평등을 위한 그런 법률안 제정에 힘을 모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가 좀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님 고맙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건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2021 평창 장애 포럼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세 분의 기조 세션을 통해서 패럴림픽 정식과 장애 포괄적 사회 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이후에는 평창 패럴림픽 레거시 심포지엄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캐나다와 슬로바키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패럴림픽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평창 패럴림픽을 넘어서 패럴림픽 무브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방안에 대해서 큰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 순서 심포지엄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좀 지연된 관계로 10분 정도 휴식 후에 10분 후에 바로 심포지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 10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